오늘도 야단 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군산포 인근의 마을에 갑돌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이 갑돌이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요. 그만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어지면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아이고 갑돌이 아빠, 당신이 그렇게 가면 나랑 우리 애들은 어찌 살라는 게요. 갑돌이 어머니는 울다 지쳐 그만 혼절하고 말았지요. 허나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죠. 그리하여 갑돌이 어머니는 어린 갑돌이와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남의 집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갑돌아, 오늘은 방진사 댁에 제사가 있으니 일이 좀 많구나. 어미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거라. 예, 어머니. 동생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염려 마시고 다녀오셔요. 어렸던 갑돌이는 일 나가는 어머니를 대신해 어린 여동생을 돌보며 지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갑돌이는 비뚤어지는 일 없이 어질고 참을성 있는 소년으로 자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비가 내리는 날이었지요. 갑자기 옆집 응팔이 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갑돌아, 네 어머니한테 큰일이 났다.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가 그만 급류에 휩쓸리고 말았지요. 갑돌이와 여동생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버님을 데려간 하늘은 이제 어머니까지 데려갔지 뭡니까? 갑돌이와 여동생은 졸지에 천혜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 어린 것들은 어찌하면 좋아. 친척도 없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게 생겼구먼. 동네 사람들은 갑돌이와 여동생이 불쌍해 수근거렸지요. 이들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한 가지니 돌봐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갑돌이와 여동생은 군산포 제1의 부자인 최선장 댁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놈들, 힘들게 맡아줬으면 밥값을 해야지. 어딜 농땡이를 피우느냐. 허나 최선장은 모질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었지요. 저 어린 갑돌이를 매일 혹독하게 부려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기사 최선장네 하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혹사를 당하니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그러나 벌어들인 돈으로 군산포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있으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릴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갑돌이와 여동생도 이젠 점점 청년 티가 나기 시작하였지요. 저것들이 이제야 돈값을 하겠구나. 최 선장은 예쁜 처녀로 자라난 여동생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속에 돈 벌 생각이 떠오른 것이지요. 그 다음 날 갑돌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말았지요. 최 선장이 갑돌이의 여동생을 옆마을 기생집에 팔아치우겠다는 것이었죠. 선장님, 제가 2배로 일할 테니 제발 제 동생을 팔지 말아 주십시오. 니깟 것이 감히 나랑 흥정을 하느냐? 집안 여종을 사고 파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화가 치민 최 선장은 갑돌이에게 심한 매질을 하였지요. 인정사정 없이 얻어맞은 갑돌이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갑돌이는 광에 갇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빡 기절하고 말았구나. 여동생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 화들짝 놀란 갑돌이는 창살에 매달려 밖을 살폈습니다. 바깥에는 여동생을 데리러 온 김선준의 머슴들이 벌써 와 있었지요. 동생아, 오빠는 여기에 있다. 동생아, 고개 한 번만 돌려다오. 목이 터져라 여동생을 불렀지만 그래봤자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갑돌이는 여동생이 팔려가는 꼴을 두 눈 뜨고 지켜봐야만 했답니다. 자, 니놈도 맛을 보았으면 앞으로는 고분고분하게 시키는 일이나 하거라. 최 선장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갑돌이를 풀어주었지요. 허나 갑돌이는 이미 예전의 갑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뿐인 가족과도 떨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놈의 돈, 원수 같은 돈 같으니라고. 이렇게 된 이상 천하의 돈을 모두 벌고야 말겠다. 동생아, 이 오라버니가 돈을 많이 벌어서 널 반드시 구해줄 것이야. 갑돌이의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 눈물은 새빨간 피눈물이었답니다. 단단히 마음먹은 갑돌이는 그날 밤 최 선장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최 선장이 보낸 추노꾼들이 따라붙었지만 갑돌이는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어느새 절벽 끝까지 내몰리고 말았답니다. 포기하고 썩 내려오거라. 지금이라면 매질백대로 끝내주마. 뒤에서 최 선장이 고함을 쳤지만 갑돌이는 이미 마음을 먹었지요. 그대로 절벽 아래 푸른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야말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였지요. 독한 놈 같으니라고. 에잉, 몸값만 날렸구나. 최 선장은 혀를 끌끌 차고 돌아갔답니다. 하기야 저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그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10중 8구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허나 최 선장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갑돌이는 기절한 채 강하류로 흘러가고 말았지요. 사람이다. 사람이 물에 떠 있다. 그때 마침 하류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지요. 이들은 둥둥 떠다니는 갑돌이를 보며 손가락질을 했답니다. 웬 사람이 떠내려온다고? 여봐라 어서 구해보거라. 그러자 가마가 빼꼼히 열리더니 마님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갑돌이를 물에서 건졌지요. 참으로 멀끔한 청년이로고. 마님은 갑돌이의 수려한 얼굴에 감탄을 하였지요. 수년 전 서방을 잃은 이후로 이토록 잘생긴 사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허나 남루한 복장과 고생에 시달린 손발을 보고 이 청년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짐작하였지요. 도대체 이 청년에겐 어떤 내력이 있는 걸까? 한편 갑돌이는 꿈속에서 여동생을 보았답니다. 눈물 지으며 끌려가는 여동생을 보니 갑돌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거기로 가선 아니 된다. 동생아 이리 돌아오려무나. 허허, 혈육과 생이별을 하였나 보구나. 자고로 혈육을 아끼는 이들 중 악한 이는 없는 법이지요. 마님은 갑돌이의 심성이 바른 것을 알자 안심이 되었답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시게. 여기가 어딘가요? 어디긴 어디겠나. 여긴 만경강 하류일세. 자넨 위에서부터 떠내려왔다네. 그렇군요.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 몸이 불편할 테니 일어나지 말게. 갑돌이는 마님께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요. 그 태도를 눈여겨본 마님은 갑돌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현화라고 하네. 당분간 내 집에서 머무르며 건강을 회복하게나. 그렇게 갑돌이는 현화 마님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허, 내 평생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보는구나. 갑돌이는 집의 규모에 혀를 내둘렀지요. 현화 마님은 전라도에서도 알아주는 호상이었지요. 상단을 운영하며 도내 곳곳에 물자를 실어 나르니 마님의 부는 해가 다르게 커져만 갔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갑돌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 집에서 일할 수 있다면 나도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마님께 매달려서라도 꼭 이 집에서 일하리라 마음먹었지요. 그렇게 며칠 더 흘렀습니다. 마침내 현화 마님이 갑돌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어쩌다 강에서 떠내려오게 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갑돌이는 혹시라도 자기 신변이 최 선장의 귀에 들어갈 것이 염려되었지요. 하여 기억을 잃었다고 딱 잡아떼었답니다. 허, 그렇다면 낭패로고. 기억이 없다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게 아닌가. 만약 마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집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을? 나는 상단을 거느리고 상행을 하고 있다네. 일이 굉장히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나? 갑돌이는 허드레실이라도 좋으니 시켜만 달라고 매달렸지요. 잠시 생각하던 마님은 갑돌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지요. 어차피 일할 사람은 항상 모자랐으니까요. 그리하여 갑돌이는 현화 마님의 상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큰 돈이 움직이는 것을 배워야 해. 갑돌이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요. 하루에도 골백 번 상품을 나르고 창고와 곳간을 번쩍번쩍하게 청소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놈 갑돌아, 빨랑빨랑 움직이거라 그러다 해진다. 알겠습니다요, 바우 형님.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대꾸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하거라. 거기다 선배 일꾼들의 텃세도 만만치 않았지요. 특히 일꾼들 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컸던 바우는 사사건건 갑돌이를 괴롭혔답니다. 흥, 얼굴만 멀끔해서 제대로 된 일꾼이 되겠느냐? 안 그러냐, 갑돌이 이놈아? 열심히 배워서 선배님들 얼굴에 먹칠하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요. 흥, 말만 번지르르 하구나. 허나 두고 볼 것이다. 바우는 잘생긴 갑돌이가 못마땅했는지 괴롭히기 일쑤였지요. 심지어 갑돌이의 일감은 2배로 늘리니 매일같이 파김치가 되어야 했답니다. 이것도 못 견뎌서야 어찌 이 집에 붙어 있겠느냐? 어떠냐? 일이 힘드냐? 아닙니다. 아직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느냐? 옛다 일감 추가다. 실수할 때마다 한 방씩 얻어터지니 갑돌이 얼굴은 항상 밤탱이 같았답니다. 그래도 갑돌이는 밤이면 현화 마님에게 불려가 상행에 필요한 것들을 배웠답니다. 갑돌이 넌 오성이 뛰어나니 부지런히 배우면 훌륭한 상인이 될 것이야. 명심하겠습니다요, 마님. 힘들었지만 갑돌이는 마냥 좋았지요.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지만 그보다 예쁜 마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허나 신분의 차이가 있다 보니 차마 내색을 하지는 못하였지요. 한편 마님도 갑돌이에게 자꾸만 마음이 기울었답니다. 저것은 어째 갈수록 죽은 서방을 닮는구나. 성실하고 총명한 것이 어째 돌아가신 현화 마님의 남편과 영판이었으니까요. 허나 현화 마님도 차마 갑돌이에 대한 마음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게, 월심 행수, 잠시 이리 좀 와보게. 부르셨나요, 현아 대행수님? 이번 상행에 일손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이 갑돌이를 데려다 쓰도록 하게. 알겠어요, 대행수님. 현화 마님 밑에는 행수가 둘이 있었지요. 그중 하나인 월심 행수가 갑돌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훤칠하게 잘생겼구나. 어디 일도 그만큼 잘하는지 볼 것이야. 맡겨만 주십시오, 행수님. 오냐, 그렇다면 이번 상행에 잘 따라와 보도록 하려무나. 월심이 이끄는 상단은 강원도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전라도의 양곡을 강원도에 가져가면 크게 이문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다음 빈수레에 강원도 땅의 약초와 산채를 그득히 실어서 돌아올 계획이었지요. 마침 상단의 행렬이 대관령 근처의 깊은 산고를 지날 때였습니다. 어째 갑돌이의 뒤통수가 찌르르한 것이 섬찟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했던 갑돌이는 월심 행수에게 달려갔답니다. 이 주변에 살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산적들이 매복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데? 아닙니다. 제 감은 틀림없습니다. 부디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허참나, 상행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닐세. 월심 행수가 재차 돌려보냈지만 갑돌이는 막무가내였지요. 화가 난 월심이 호통을 치려 할 때였습니다. 정 그렇다면 제 목을 걸겠습니다요. 목을 걸다니 무슨 소린가? 아무 일도 없다면 앞으로 다시는 상행에 따라오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갑돌이의 기색이 사뭇 당당하니 월심도 찔끔하였지요. 하는 수 없이 상단 사람들이 수레의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틀리기만 해봐라. 선배 상인들을 골탕 먹인 죄로 크게 혼나게 될 것이야. 그렇게 긴장 속에서 수풀을 노려보고 있을 때였지요. 갑자기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산적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충분히 대비를 하였기에 생각보다 별 피해 없이 막아낼 수 있었지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의 공격을 어찌 알고? 놀랐느냐? 니놈들의 구린내는 십리 밖에서도 난다. 이놈들아. 모두가 합심하여 맞서니 산적들도 기세가 꺾이고 말았지요. 점점 뒤로 빼던 산적들은 마침내 왔던 길을 되돌아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산적들을 쫓아보내고 나서야 갑돌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도망노비였을 때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지요. 잘했다, 갑돌아. 네 덕에 큰 화를 면했구나. 이제야 월심이도 갑돌이가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알았지요. 그렇게 무사히 상행을 마친 월심이는 큰 이문을 거둘 수 있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상단 일행이 주막에서 하룻밤 묵어갈 때였습니다.
갑돌아, 오늘 밤은 내 처소에 잠깐 오거라. 월시미는 갑돌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갑돌이는 의아했지만 행수의 말이라 말없이 따랐지요. 방에 들어가니 월시미가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 네 자질이 보통이 아니로구나. 내 너를 다시 보았다. 감사합니다, 월심 행수님. 흥, 바우에게 맨날 얻어터지길래 얼굴만 귀엽지 맹꽁이 같은 사내인 줄 알았거늘. 그러면서 술을 따라 주었지요. 갑돌이는 단숨에 쭉 들이켰습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월심 행수는 어느새 슬쩍 갑돌이의 옆에 붙었답니다. 그러면서 그 교태로운 몸을 갑돌이 옆구리에 찰싹 붙이는 것이었지요. 내 사실 너 같은 사내를 찾고 있었다. 저 같은 사내라니요? 하하, 속일 생각 말거라. 눈에는 총기가 어리고 마음엔 야심이 가득하며 항상 번뜩이는 감이 있는 그런 사내 말이다. 월심의 끈적한 음성이 갑돌이의 귀에 스며들었지요. 거기다 코끝에 여인의 향기가 확 끼치니 정신이 아찔하였답니다. 내 사실 현화, 그 물렁한 여자 밑에서 일하기가 지겨운 참이었다. 슬슬 독립하여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큰 상단을 꾸리려 하는 참이었다. 헌데 갑돌이, 네가 내 맘에 딱 맞는 그런 인재인 듯 싶다. 어떠냐? 함께 하겠느냐? 월심 행수는 현화 마님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다 함께 큰 돈을 벌자고 하니 혹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월심이는 단 한숨을 갑돌이의 귀에 불었답니다. 날 믿지 못해서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 속을 너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리 오거라. 월심이가 갑돌이에게 다가왔지요. 갑돌이는 귀신에 홀린 듯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헌데 막 월심이가 갑돌이를 끌어안려는 순간 어째 현화 마님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지요. 화들짝 정신을 차린 갑돌이는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수님, 전 그 제안 못 받겠습니다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내일도 일이 많으니 그럼 전 그만 가보겠습니다요. 아니, 날 이렇게 달궈놓고 그냥 간단 말이냐? 거기 서라, 갑돌아. 뒤에서 월심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갑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월심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감히 지까짓게 날 거절해? 오냐, 니놈은 나에게 단단히 찍혔으니 앞으로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것이야. 한편 갑돌이는 아직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여 우물물을 두레박 가득 퍼서 머리에 끼얹었답니다. 찬물을 뒤집었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갑돌아 갑돌아, 네가 오늘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갔다 나왔구나. 그나저나 이거사, 일꾼 주제에 현화 마님을 생각해서 어찌하냔 말이냐. 그래도 갑돌이는 차마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어째 월심 행수를 따라가면 현화 마님을 배신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길게 한숨을 내쉰 갑돌이는 처소로 돌아와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상단은 현화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화 마님은 갑돌이를 불렀지요. 갑돌아, 월심 행수에게 많이 배웠느냐? 네 마님, 이제야 상인이 무엇인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갑돌이는 월심이가 한 말은 함구하였지요. 괜스레 고자질을 했다가 일만 키울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공손하게 그간의 상행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많이 배웠다니 그거 잘 되었구나. 그럼 준비하거라. 아주 큰 건이 있느니라. 그러고 보니 저택은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하였습니다. 갑돌이도 합세해 일을 하니 어느새 하루가 지나 있었지요. 다음 날 아주 거창한 행렬이 현화 마님의 저택에 당도하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우시구려 현화 대행수. 어서 오세요, 김대방.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팔도의 상권을 한 손에 주무르는 대방 김판석이었지요. 현화 마님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김대방을 대접하였습니다. 훌륭한 연회였소. 그럼 이제 일 이야기를 좀 합시다. 바라던 바에요, 김대방. 자, 이번에 명나라 닝보 항구에 막대한 양의 비단이 풀렸다고 하오. 이걸 조선에 들여오기만 한다면 헌데 이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월심 행수와 항상 갑돌이를 못살게 구는 바우였지요. 둘은 그늘진 곳에 숨어서 무언가 쑥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갑돌이에게 거절당한 이후로 어째 바우와 부쩍 가까운 사이가 되었답니다. 저 둘이 뭔가 일을 꾸미는 것이 분명하구나. 갑돌이는 어째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지요. 다음 날 김대방은 흡족한 얼굴로 떠났습니다. 마님은 곧바로 다음 상행을 준비하였지요. 여봐라, 명나라에 갈 것이니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수만 필의 명나라 비단을 조선에 수입하는 일이었지요. 이번 건수는 현화 마님에게도 일생일대의 큰 사업이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막대한 이문을 올릴 수 있었지만 자칫 실패를 했다간 모든 것이 거덜날 일이었답니다. 마님, 이번 상행은 다시 한번 고민하심이 어떨런지요. 왜 그러느냐? 사실 바우 형님과 월심 행수의 태도가 뭔가 수상쩍습니다. 갑돌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현화에게 소상히 알렸지요. 허나 현화 마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 둘은 내 밑에서 오랫동안 일한 자들이다. 어찌 의심하겠느냐? 그리고 월심 행수와 바우 정도의 위치라면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노릇이지. 알겠습니다, 마님. 제가 좀 예민했나 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현화의 태도에 갑돌이는 내심 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갑돌이는 자기가 더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며칠 후 마님과 갑돌이는 배를 타고 명나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푸른 물살을 가르고 배는 닝보항에 다다랐지요. 그럼 갑돌아, 나는 곧바로 장서방의 비단 가게로 갈 터이니 너는 모자란 비단을 사모으도록 해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래 좋은 값에 사오기를 기대하마. 비단 1만 필은 엄청난 양이었지요. 도저히 한 군데서 다 살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하여 마님은 가장 큰 장서방 가게에서 5천 필을 사고 나머지는 갑돌이를 시켜서 채우기로 하였지요. 그리하여 갑돌이는 항구를 돌며 비단을 샀답니다. 저 사람은 바우 형님이 분명한데 어찌 닝보에 있는 것이지?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의 저택에 있어야 할 바우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란 갑돌이는 만사 제쳐두고 바우의 뒤를 쫓았습니다. 바우는 주변을 경계하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요. 살며시 따라가 보니 부둣가 한켠의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돌이는 지체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준비는 끝마쳤느냐? 내가 누구요? 문제없이 처리했수다. 오냐, 일만 잘 풀리면 섭섭치 않게 보상할 것이다. 바우 형님과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월심 행수였지요. 분명 월심 행수는 다른 임무를 맡아 경상도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둘은 무언가 흉계를 꾸미는지 한참을 쑥덕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갑돌이는 좀 더 들어볼 요량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그러다 그만 발밑에 떨어진 주발 그릇을 밟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하는 수 없이 갑돌이는 한달음에 달아났습니다. 쫓는 소리가 요란했지만 갑돌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한참을 달아난 끝에 추적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좀 늦었구나. 비단은 다 모았느냐? 네, 마님. 헌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갑돌이는 자기가 본 내용을 소상히 알렸지요. 깜짝 놀란 현화 마님은 갑돌이를 앞세워 창고로 향했습니다. 허나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요. 네가 잘못 본 것이 아니냐? 그 둘이 어째서 닝보에 있단 말이야.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분명 바우 형님과 월심 행수였습니다. 알겠다. 허나 증자가 없으니 일단은 묻어두자꾸나. 어쨌거나 1만 필의 비단을 모았으니 이제 조선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그래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둘은 어딘가 석연찮은 마음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사흘쯤 항해를 하였을 때였지요. 풍랑이다. 비바람이 몰아친다. 아니 뭐라고? 지금은 태풍이 올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마님, 갑하는 위험하니 안으로 드십시오. 때 아닌 태풍이 몰아친 것이지요.
현화는 천둥벼락이 떨어질 때마다 벌벌 떨었답니다. 심한 비바람에 파도까지 넘실 때니 배는 작은 나무심 마냥 이리저리 쓸려 다녔습니다. 아이고 다 틀렸다. 배에 물이 샌다. 배를 버려라. 이러다 물고기밥이 되겠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거듭되는 파도와 비바람에 배가 그만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던 것이지요. 갑돌이는 다급하게 현화를 찾았습니다. 허나 현화는 만견자실에서 주저앉아 있었지요. 마님, 여기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어서 제 손을 잡으시지요. 난 두고 가거라. 이 비단을 잃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란다.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남아야 기회가 오지요. 갑돌이는 마님을 붙잡고 거친 파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엄치니 가까스로 육지에 닿을 수 있었지요. 마님이 돌아오셨다. 보름 만에 저택에 돌아오니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모두들 현화가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하인들이 모두 나와 맞이하는데 어째 월심과 바우는 떨떠름해 보였지요. 흥, 그 풍랑에서 어찌 살았는지 모르겠군. 걱정할 게 뭐 있어. 어차피 현화 저것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오. 하긴 김대방 그 욕심 많은 작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지. 그 말대로 얼마 후 김대방이 현화를 찾았지요. 그 많은 비단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오? 고정하세요, 김대방. 일단 마음을 가라앉혀야 대책을 논의할 게 아니에요. 대책? 무슨 대책? 여러 말 할 거 없이 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오. 길길이 날뛰던 김대방은 급기야 말리던 갑돌이를 마구 후두려 패는 게 아니겠습니까? 김대방이 데려온 왈패들까지 날뛰니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갑돌이가 맞아 죽게 생기자 현화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김대방, 그만하면 되었어요. 내 비단값을 톡톡히 물어드릴 테니 용서하시지요. 비단값이 자그마치 10만 냥이오. 한두 푼으로 될 일이 아닌데 괜찮겠는가? 이 바닥을 신용 하나로 살아온 나예요. 전 재산을 팔아치우는 한이 있어도 갚아드리겠어요. 흥, 한 푼이라도 틀리면 아니 될 걸세. 그제야 김대방은 갑돌이를 풀어주었지요. 마님은 곧바로 전 재산을 정리하였답니다. 그렇게 10만 냥을 만든 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대방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되었소. 그나저나 대단한 여걸이시오. 자, 이제 썩 물러가세요. 마님은 김대방이 가버린 뒤에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갑돌이는 얼른 마님을 부축하였지요. 그동안 참았던 서름이 몰려왔는지 마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하였지요. 감사합니다, 마님. 마님 덕에 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빈털털인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말 그대로 현화는 쪽박을 차고 말았지요. 남은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그 큰 집에서 쫓겨나 작은 초막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마님, 그러지 말고 미음 한 술이라도 떠보세요. 밥은 먹어야 살지요. 현화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물과 음식도 입에 넣어줘야 씹었습니다. 갑돌이는 그런 현화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요. 헌데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월심 행수와 바우 형님이 어째서 닝보에 와 있던 걸까? 갑돌이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화 마님이 몰락한 것과도 무언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갑돌이는 현화 마님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장에 나가 둘의 뒷조사를 이어갔답니다. 뭐라고요? 월심 행수가 김대방의 수하로 들어갔다고요? 글쎄 그렇다니까. 현화 대행수 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나간다는구만. 거기다 바우 형님까지 김대방의 호위무사가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김대방은 무슨 생각이래? 김대방 음흉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저 둘이 현화 대행수 망하는데 일조했는지 누가 알아? 그런 소리들 말어. 김대방의 수하들이 팔도의 장터에 쫙 깔린 거 몰라?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갑돌이는 현화 마님께 돌아갔지요. 마님, 비단이 실렸던 배가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풍이 심한 계절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였지.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결심한 마님은 가진 폐물을 탈탈 털어서 갑돌이의 노자를 마련해 주었지요.
마님이 남은 재산을 전부 털자 갑돌이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에게 돈이 목숨과 같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여 갑돌이는 반드시 이 사건의 비밀을 밝히겠다 마음먹었지요. 마님, 제가 반드시 사건의 전말을 밝히겠습니다요. 닝보항에 도착한 갑돌이는 곧장 장서방을 찾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 배에 비단이 실려 있지 않았다고요? 그렇다 해. 울리살람이 배에 비단 실으려니까 현화 대행수 부하들이 찾아왔다 해. 그래서요? 풍랑이 심하니 다음 배로 보내라고 했다 해. 그렇다면 비단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모른다 해. 배에는 처음부터 비단이 없었던 것입니다. 장서방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지요. 분명 월심과 바우가 농간을 부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비단을 어디에 빼돌렸단 말인가? 허나 닝보의 창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비단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벽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갑돌이는 앞날이 걱정되어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마님과 갑돌이는 연경 제기하기 어려울 터였으니까요. 축 처진 갑돌이는 닝보항 근처의 객잔에서 술을 한 잔 기울였지요. 마님, 원통합니다.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옆자리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지요. 군산포구에 그리도 비단이 많단 말인가? 그렇다니까 요새 비단을 사려면 닝보가 아니라 군산에 가야 해. 옳거니 우리도 군산포에 가서 비단으로 한몫 잡으세. 낌새를 눈치챈 갑돌이는 곧장 군산으로 향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군산포에는 김대방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옳거니 저들을 뒤쫓으면 비단의 행방을 알 수 있으렸다. 밤이 깊어지자 놈들이 어딘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갑돌이는 조심스레 그 뒤를 밟았습니다. 이들은 군산포 외곽의 큰 저택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헌데 아무래도 갑돌이의 눈에 낯설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내가 이곳을 다시 오게 되었구나. 바로 최 선장의 저택이었지요. 저택은 사병들이 쫙 깔린 것이 삼엄하게 경비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둘러본 갑돌이는 드리워진 감나무 가지를 붙잡고 담을 넘었지요. 저택 사랑채는 밤늦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갑돌이는 슬며시 마루 밑으로 내려가 귀를 기울였지요. 이게 다 최 선장의 대단한 솜씨 덕분이어요. 하하하. 월심 행수의 계략이 더 대단하오. 어쩜 그리 기발한 생각을 하셨소? 제가 뭘 했다고요? 다 김대방 나리의 덕이지요. 그제야 갑돌이는 모든 게 이해가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이 김대방과 월심 행수 그리고 최 선장의 삼각모의였던 것입니다. 현화 마님을 함정에 빠뜨려 전 재산을 빼앗으려는 수작이었지요. 흐흐. 그래도 빼돌린 비단을 군산포에 숨겨둘 생각을 하다니. 그야말로 제갈공명의 계략이었네. 이를 말입니까? 사라진 비단이 이 집 광 속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갑돌이는 지체 없이 광으로 향했지요. 커다란 광에는 역시나 사병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몰래 들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지요. 고민하던 갑돌이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흥, 아무리 조심성이 넘쳐도 부엌에 경비를 배치하는 작자는 없을 것이다. 부엌을 뒤지자 좋은 술과 먹거리가 그득했습니다. 잽싸게 한상 차린 갑돌이는 천연덕스럽게 광으로 갔지요. 선장나리께서 내리는 술과 음식이네. 사양 말고 드시게. 야, 선장나리께서 이게 웬일이래. 고맙게 먹겠네. 부어라 마셔라 진탕 먹고 마신 사병들은 모조리 고주망태가 되어 뻗어버렸지요. 그러자 갑돌이는 커다란 수레를 가져와 비단을 모조리 빼돌렸습니다. 대문을 지키던 사병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돌리니 마찬가지로 막아서는 이가 없었지요. 세상 모르게 뻗어버렸는데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비단을 모조리 빼돌린 갑돌이는 현화에게 돌아갔지요. 마님, 비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역시 비단은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니었구나. 김대방과 최 선장이 숨겨두고 있었다는 말에 현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잘했다 갑돌아. 이제야 놈들에게 되갚아줄 기회가 온 것 같구나.
마님은 급한 대로 비단 100피를 처분해 저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떠나갔던 하인들도 하나둘 돌아왔지요. 구색이 갖춰지자 현화는 갑돌이를 붙잡고 무얼하고 쑥덕거렸지요. 한참 듣던 갑돌이는 무릎을 탁 쳤답니다. 김대방 패거리는 아주 난리가 났지요. 1만 필에 달하는 비단이 사라졌으니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푸니 수레바퀴 자국이 어딘가로 이어진 것을 찾아내었지요. 그 끝에는 현화마님의 저택이 있었답니다. 도대체 누가 비단을 빼돌렸나 했더니 현화 니년이렸다. 말을 똑바로 하시지요. 이 비단은 제가 닝보에서 사들인 물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김대방 패거리들은 그야말로 뻔뻔한 악당들이었죠. 비단에 이름이라도 써 있더냐? 자기 비단을 바다에 빠뜨려 놓고 왜 우리 것을 가져간단 말이야? 김대방의 사병들과 현화마님이 불러 모은 머슴들이 금방이라도 싸움을 벌일 기세였지요. 그때였습니다. 관아에서 소란을 눈치채고 사또와 포졸들이 달려나온 것이었지요. 김대방과 현화마님 양쪽의 말을 모두 경청한 사또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행수들끼리 사사로이 싸움질을 벌여서 되겠는가? 재판을 통해 비단의 주인을 가리도록 하라. 관아에서 김대방은 침을 튀기며 비단이 자기 소유라고 외쳤습니다. 저 비단은 제가 마카오에서 사들인 비단이옵니다. 아닙니다. 비단은 닝보항에서 사들였다가 간악한 김대방에게 빼앗긴 것들이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니 사또는 난처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엔 사건이 너무나 컸지요. 보십시오. 군산의 최 선장이 증인이옵니다. 이자는 제 부탁으로 비단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현화, 저 못된 여인이 머슴을 시켜서 비단을 훔친 것입니다. 아니요. 이 비단은 닝보에서 사들인 것이란 말이오. 흥, 증자도 없이 억지 주장을 펼치는구나. 그러지 말고 어서 죄를 토설하거라. 김대방은 자신만만하게 외쳤답니다. 김대방의 말에 사또는 현화를 가리켰지요. 반박할 말이 없냐는 것이었습니다. 증자보다도 더 큰 게 있지요. 증인이옵니다. 그때 갑돌이가 관아의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김대방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답니다. 저 머슴이야말로 비단을 훔쳐간 도둑이옵니다. 사또, 도둑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증인은 내가 아니오. 난 증인을 데려온 것뿐이오.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그때 누군가가 갑돌이의 등 뒤에서 나타났답니다. 그 비단은 울리살람이 판 비단이 맞다 해. 울리살람은 한번 판 물건 절대 헷갈리지 않는다 해. 장서방이었습니다. 갑돌이는 그동안 닝보로 가서 장서방을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갑돌이의 간곡한 설득에 못 이긴 장서방은 마침내 증인이 되어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자 봐라, 울리살람이 남겨둔 낙관이다 해. 장서방의 지시로 비단을 펼쳐보니 정말 끄트마리 한 켠에 아주 작은 낙인이 찍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장서방의 도장이었지요. 이 물건은 장서방이 판 것이 분명했습니다. 덕분에 김대방 패거리는 한순간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보십시오. 이 비단의 주인은 바로 저희들이옵니다. 현화마님의 외침에 사또는 김대방 패거리를 붙잡으라 호령했습니다. 한순간에 추포당한 김대방과 최 선장 그리고 월심 행수는 남의 물건을 빼앗고 거짓을 고한 죄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화에게 엄청난 거금을 물어주어야만 했지요. 그렇게 팔도 최고의 갑부가 김대방에서 현화마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갑돌아, 네 실력과 담력이 보통이 아니더구나. 고맙다 갑돌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요? 다 마님의 덕이지요. 아니다. 내가 큰 복이 있어. 너처럼 뛰어난 사내를 만나게 된 것 같구나. 그리고 사방으로 수소문을 해서 생이별한 갑돌이의 여동생까지 데려올 수 있었답니다. 마침내 여동생과 다시 만난 갑돌이는 눈물의 상봉을 하였습니다. 둘은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었지요. 한편 경사는 또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현화마님이 갑돌이에게 재가를 들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갑돌아,
그간 너가 계속 눈에 밟혔다. 서방님을 잃은 이후로 내게 이토록이나 지극으로 대한 사람이 너 외에 누가 있겠느냐. 이제 너를 아무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구나.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느냐. 저도 마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요. 어째 남녀가 반대가 된 것 같지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한 두 사람은 서둘러 혼례를 올렸답니다. 조선 최고의 갑부의 혼례인 만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았지요. 그렇게 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경사로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님, 이리 더 가까이 오시지요. 오냐, 잃어버린 비단보다도 더 반갑게 날 안아다오. 둘은 비단 이불이 다 젖도록 밤새 하나가 되었지요. 그렇게 즐거운 혼인 생활을 이어가니 그 집안엔 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하네요. 이후로 둘은 조선 팔도뿐 아니라 명나라와 동영에도 상단을 보내니 그 부와 성공이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